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와카미야는 인구 10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소규모 마을입니다. 동네를 살펴보면 몇 채의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시내 유흥업소나 술집도 거의 보이질 않죠. 근데 그만큼 또 치안은 좋거든요. 웬만해서는 강력 사건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10일 이 마을에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자재 창고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나온 거죠.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보이더라고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두개골 손상이었습니다. 상처로 봤을 때 망치 같은 둔기에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재 창고에서 살인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시신의 주변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혈흔도 없었고 루미놀 검사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즉 이건 다른 곳에서 살인을 한 후에 창고에 유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찰은 가장 먼저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백골 시신의 DNA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였냐? 37살의 미야기 히로시. 이 사람 전적이 아주 화려합니다. 오키나와 출신 전직 야쿠자예요. 여러 번 폭력 전과로 수감이 되면서 그때 이제 DNA가 등록이 된 거죠. 이렇게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경찰은 이거 야쿠자 지들끼리 세력 다툼하다가 얘 죽여가지고 여기에 묻었구나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시신이 굉장히 창고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창고의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62세의 한국계 일본인 김문부였어요. 건설회사 오리엔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이상합니다. 이 김문부가요. 그 앞서 창고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부터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실종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던 아들 30살 김료스케와 그의 며느리 26살 쿠스미 또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니 뭐야 지금 이거?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일가족 3명이 모조리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서 야쿠자 미야기의 죽음과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간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김문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이 머지않아 또 의외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얼마 전까지 김문부 집에서 그 아들 내외 외에도 3명의 직원이 함께 살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토 카즈시, 이케다 카오루, 미츠바라 토미로였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장이 왜 건장한 직원들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하냐고요. 보니까 김문부가 좀 만만해 보이는 직원들을 자기 수족으로 부리려고 가까이 두고 이제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명이 자연스럽게 요주의 인물로 떠오르게 되죠.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즉각 신문을 시작했고 이 일가족 어딨냐 행방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첫 인터뷰에서 이들 3명이 하나같이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았는데 몰라? 그러면 앞서 시신으로 발견된 그 야쿠자 미야기 너희 아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본 적 있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전혀 누군지 모른대요. 다들 고개를 젓는데 이상합니다. 이들 눈에 어딘가 막 겁에 질려있는 느낌? 초조함이 엿보였죠. 수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3인조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조사하던 중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3사람 중 이토는요. 서류상 기재된 그의 이름이 이토 카즈시가 아니라 미야기 카즈시더라고요. 에? 무슨 소리야 이거? 미야기? 아까 그 야쿠자랑 또 성이 같아. 아니 보니까 서류상 그는 야쿠자 미야기의 양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 이 도대체 니들 무슨 관계야? 경찰은 이토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러자 모든 걸 포기한 듯 이토는 그간의 전말에 대해 입을 떼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원래 이토의 삶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예쁜 딸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5년 7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냥 별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너 필요 없으니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토와 가족에겐 위기가 찾아왔죠.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지원을 하는 곳마다 번번이 탈락 소식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 자리 좀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도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었고 이토는 너무나 고맙다 인사를 한 후에 동료의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은 오사카에 있는 한 풍속점이었습니다. 참고로 풍속점이란 건 여성이 술을 따라주는 단란주점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만난 게 바로 미야기였어요. 야쿠자요. 다소 험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꽤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필요하지 않냐? 당장 내가 마련해보겠다 약속을 했고, 아이고, 회사도 잘리고 많이 힘들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돈 좀 바로 쏴줄까? 놀랍게도 지금 처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좀 너무 과한 친절이죠? 네, 미야기가 이러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야기는 이미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토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토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파악했고 그가 다니고 있던 회사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토를 해고해달라고 압박한 거예요. 그 이유 없이 잘린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취업도 안 됐잖아요. 주변에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래서 이토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 취업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그날 풍속점에서 화기애애한 대화가 끝났고 미야기가 말합니다. 자네 아주 성격 좋구만. 응?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토는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죠. 직장도 지금 마련해 준다는데. 그렇게 집으로 유인했고 미야기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돌변합니다. 소지품, 핸드폰 다 뺐고 감금했어요. 그냥 감금했어요. 그래서 이토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 놀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때 미야기가 머리를 잡고 맥주병으로 사정없이 그를 가격합니다. 심지어 식칼을 가져오더니 발을 찔러버려요.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토는 그냥 평범한 그냥 회사원인데 이런 상황 너무도 지금 무섭잖아요. 그런 이토에게 미야기가 속삭였죠. 내가 널 살려두는 이유 하나야. 나한테 꼭두각시가 좀 필요하거든. 너 내 말만 들으면 살 수 있어. 아니면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이때부터 한 달간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폭력, 막 이토의 정신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미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치밀하게 행동했죠. 아예 이토를 이제 자기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가족들을 인질로 삼았어요. 핸드폰에 들어있는 가족과 지인들 정보 확인해왔고 너 반항하면 내가 얘네들 찾아가서 다 죽인다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와 어린 딸까지 성폭행을 할 거라는 것도 말도 막 일삼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토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미야기를 거슬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넙죽 엎드려서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하게 되죠. 이후 미야기는 강제로 이토를 양자로 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성도 바뀐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당연하게도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만 있으면 대리인이라고 말하면 대출이 가능하대요. 물론 이때
그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 더욱이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의 야쿠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미야기가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토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야기는 이 전체 조직의 행동 대장일 뿐이었고요. 뒤에는 실질적인 대장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앞서 언급된 김문부와 그의 아들 김료스케였어요. 료스케는 그가 폭주족이던 시절에 이제 미야기가 야쿠자였고 그렇게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뭐 둘이 형동생 하면서 돈독하게 지냈고 또 그러면서 료스케 집안이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미야기한테 도움을 요청하곤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서 김문부가 오리엔탈 그룹 건설 회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야쿠자와 유착 관계로 운영되던 불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발 부지 확보할 때 막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때 야쿠자들이 가가지고 막 무력으로 제압하고 또 하청 업체들 말 안 들으면 막 가서 막 험하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료스케가 미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미야기는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공급할 때도 정상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주로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들 끌고 와가지고 거의 노래처럼 부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폭행하고 정신 세뇌에 가까운 그런 고문을 가지고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오면 그 다음으로 얘를 이제 김문부 부자한테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미야기와 살고 있던 이토가 김문부 부자네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같이 살고 있던 거고요. 이케다와 미츠바라도 같은 이유에서였고요. 이토는 2005년 8월 김문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에 오리엔탈 그룹의 건축 관련 영업과 현장 작업을 담당했대요. 근데 이게 말만 들으면 무슨 번듯한 직장을 구한 듯하죠? 근데 월급이 없어요. 그냥 노예처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잠도 3, 4시간밖에 못 잡니다. 도망가면 내가 네 가족들 찾아서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24시간 내내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무려 3년간 이런 착취가 이어졌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러다가 3년 후인 2008년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미야기와 그 아들 료스케 사이에 관계가 좀 묘해진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미야기가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돼 버렸죠. 이게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때 미야기가 료스케에게 거액을 요구해요. 뭐냐면 네가 나 시켜서 이토 비롯한 다른 직원들 감금하게 하고 착취하게 한 거 또 너 야쿠자랑 관련돼 있지 않았냐 이걸 이제 약점으로 잡고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때쯤 료스케는 저 새끼 봐라 하면서 미야기와 인연을 끊었고요. 평소에도 나 저 새끼 너무나 죽이고 싶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늘어놓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후 이게 현실이 됩니다. 2008년 7월 20일 미야기가 출소하던 그날 료스케는 이토한테 운전을 시키고 같이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나서 미야기를 차에 태워서 세 사람이 한참을 달렸죠. 그러다 한적한 곳에 차가 세워집니다. 이토 너는 나가 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차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막 고성이 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징 창문을 연 료스케가 이토를 불러요. 야, 와서 이것 좀 치워. 창문 안에 보이는 그 차 안의 상황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료스케 손에 망치가 들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한 거죠. 이걸 본 이토는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빨리 운전해.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곳이 바로 와카미야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자재 창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야기의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창고 자기 아버지 김문부 이름으로 된 곳이라 결코 시신이 발견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는 살인 현장에 있던 그날 이후
료스케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눈앞에서 그걸 다 목격했는데. 자기도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날이 김문부와 료스케에게 더 엎드리고 복종하고 완전히 종속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야, 너도 미야기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 수시로 협박을 가합니다.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었는데 수시로 막 이토한테 너 좀만 우리 이제 눈에 거슬리면 네 아내 불러다가 불법 성매매 시키겠다. 이런 협박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실 지난 3년을 버티던 이토였는데 돌연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해요. 아내까지 들먹이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만 살면 내 어린 딸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구렁텅이에 내몰 순 없죠. 그래서 이토는 결심합니다.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어차피 이 판 사판이다. 2010년 2월 이토는 같이 살고 있던 마츠바라에게 계획을 털어놓아요. 사실 그도 이미 5년간 착취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울분이 쌓여 있었고 이토의 계획에 합류하기로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둘이서 범행을 저지르기 좀 부족하거든요. 물론 김문부가 환갑이 넘은 나이라 제압하기 좀 쉬울 것 같긴 했지만 료스케는 달라요. 그는 거의 야쿠자와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또 여기에 료스케의 아내까지 합세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토가 이케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마침 이케다도 최근에 좀 억하심정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함께 일을 도모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시신 처리를 도와줄 51세 사이다 히데키를 영입하게 되죠. 3월 23일입니다. 이토는 시신 유기에 사용할 드럼통과 로프, 수면제를 다 구입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김문부와 료스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할 생각입니다. 3월 24일, 이토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의 음식에 몰래 수면제를 탔죠. 식사를 잘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두 사람이 이제 고개를 떨구더니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 좋아하는 와중에 갑자기 료스케의 아내가 이거 좀 수상한데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평소답지 않게 너무 그냥 골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신고를 몰래 하려고 하는 찰나 이걸 눈치챈 이토와 마츠바라가 바로 그녀 목에 로프를 감고 계획과 달리 그녀를 먼저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살인 이후 이들은 거침없었어요. 이케다까지 합세해서 정신없이 잠에 빠져있는 료스케와 김문부까지 차례로 살해했죠. 이웃 집안에 있는 현금 4천만 원 챙겨서 세 사람 시신 다 드럼통에 구겨 넣고 아이치현에 있는 또 다른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덩이 파서 드럼통 밀어 넣었어요. 이후 이토는 시신 처리를 도운 그 히데키라는 네 번째 사람한테 100만 엔 지불했고요. 남은 돈은 셋이서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의 감금과 착취 다 끝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꼬리가 잡힙니다. 그 다른 창고에 있던 미야기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고 주인인 김문부 뒤를 캐던 경찰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실종까지 파다가 3인조의 살해 행각까지 모두 밝혀내게 된 거죠. 참 기구하죠. 2011년 12월 1심 재판이 열렸고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이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단호히 했고요. 그렇게 세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2014년 2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끝내 이토와 미츠바라에게는 사형이 확정되었고요. 이케다에게는 다소 이 사건에 이제 수동적이었다라는 점이 참작되면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토와 그 나머지 일당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김문부와 료스케, 미야기한테 납치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고려한다면 사형까진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라는 여론이 일었던 겁니다. 재판 당시 이토는 자신의 선택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를 죽이는 것만이 지옥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후 이토는요, 일본에서 가장 동정받는 사형수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 엔딩을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망설여졌어요. 저 또한 살인에는 정당화가 어딨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어쩌면 이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 몰라 라는 좀 더 정당방위 입장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사형은 좀 과하다는 느낌인데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1월 일본 서점가에 쫙 깔린 책 한 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일가족 전원 사형. 표지를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래요. 아니 그럼 가족 전체가 사형을 받았다고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도대체 가족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살던 기타무라 일가입니다. 먼저 보시면 60대 아버지 기타무라 지수, 50대 어머니 마미, 20대의 장남 타카시, 그리고 차남 타카히로까지 4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죠. 아들 둘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어릴 적부터 덩치가 좋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스모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고 머지않아 은퇴했고요. 그런데 이후 두 아들이 한 일은 바로 아버지 밑에서 폭력배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아버지 기타무라 지스오는 일명 기타무라 조라고 불리던 야쿠자의 리더였던 겁니다. 야쿠자라는 건 예전에 토미에서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죠. 그들은 그 전 세계 조폭 중에서도 마피아, 사마페와 함께 가장 악질적이고 또 돈을 잘 버는 무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동반한 불법적인 일이 대다수죠. 근데 최근에는 주가 조작이나 국제 무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야쿠자가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기타무라가 거느리던 야쿠자 조직은 고작 5, 6명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큰 돈을 만질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쿠자 조직의 실세는 아내 마미입니다. 그녀는 건설사를 차려서 작업자들을 현장에 중개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걸로도 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던 1995년의 어느 날 어머니 마미에게 한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던 58세의 타카미 코야코. 코야코가 말하길 기타무라 일가의 니네 아들들이 굉장히 덩치도 좋고 옛날에 스모 활동도 했고 그러니까 내 돈을 수금하는 일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폭력배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마미는 선뜻 그러자 이렇게 승낙을 했죠. 그렇게 코야코와 기타무라 가족은 손을 잡고 그때부터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 6월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마미가 운영하던 건설사에서 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거든요. 이 직원이 고작 18살 소년인데 이걸 알게 된 마미의 아들들 장남 타카시가 아이씨 이게 우리를 무시하냐 라면서 머리 끝까지 분노합니다. 약간 니까짓 게 어디 우리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무리를 모으더니 소년을 찾아가요.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버티던 소년은 3m 높이의 농수로 수로에 떨어졌고요.
끝내 사망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장남 타카시가 검거가 되면서 그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해 야쿠자 리더이자 남편인 이 지츠오가 한 조직원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어요. 막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아내 마미가 이혼을 하자 요구했지만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지스오는 오히려 집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기타무라 가족은 정말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때쯤 원래도 재정이 좋진 않은데 가족이 한 6,600만 엔 정도의 빚을 지게 돼요. 하나로 한 6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이게 대부분 조직원들 생활비 또 상위 야쿠자에게 돈을 바치면서 상납금을 내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 당시의 마미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도 돈이 없어서 찾지 못할 지경이에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지소는 차를 털다가 붙잡혔고 그 합의금으로 돈을 날려먹고요. 미치고 팔짝 뛰죠. 결국 이 집안의 약간 기둥 같았던 마미가 당장 급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덧 지난 몇 년간 좋은 사이를 유지해온 사채업자 코야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때 코야코의 반응이 아주 묘했죠. 마미의 사정을 듣더니 갑자기 막 깔깔 웃어대기 시작해요. 야, 명색이 네 남편이 야쿠자인데 차 털다가 붙잡혔어? 너무 웃긴다. 이런 약간 비웃음의 반응이었죠. 당연히 마미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급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꾹꾹 눌러 담고 간신히 돈을 빌려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사채란 게 나중에 빚이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미 또한 점점 상환이 늦어집니다. 그럼 코야코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 너 내 돈 왜 안 내나? 막 돈을 재촉해요. 그렇게 어느덧 두 사람은 완전히 갑과 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던 2004년 6월 사채업자 코야코는 내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니네 가족이 좀 해줄래? 라면서 집 리모델링을 부탁합니다. 근데 작업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미가 이제 우리가 한 일만큼 돈을 달라고 하니까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죠. 작업비? 야, 어차피 니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그 이자 갚아야 되잖아. 그걸로 퉁쳐. 이런 코야코의 태도에 마미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누가 봐도 자기네 가족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마미가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할 거라고 분노했고 급기야 코야코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까지 맘먹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코야코는 무심코 마미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흘리게 돼요. 자기한테 1억엔 정도 자본금이 있는데 일을 벌리려 한다 이런 거였죠. 근데 마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계획이 막 떠올랐어요. 너 돈 생겼어? 그럼 너 죽여버리고 그 돈 내가 뺏으면 되겠네. 마미는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폭 출신, 전과자, 야쿠자인 자신의 가족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 코야코 죽여버리자 계획을 말했고 이때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9일 기타무라 온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미는 코야코한테 내가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냐 라면서 연락을 했죠. 근데 코야코는 이 집 경제사정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빌린 돈도 못 갚는 와중에 무슨 소리냐 라고 또 무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마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설득하기 시작해요. 사실 내가 받은 금싸라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일단 사기만 하면 땅값이 폭등할 거거든. 그럼 내가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녀의 계획에 코야코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별 의심 없이 2,006만 엔과 공사금 80만 엔을 합쳐서 총 2,680만 엔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죠. 대충 치면 하나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2004년 9월 16일 밤 돈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미는 코야코와 한 공원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만나서 돈 빌려줘서 고맙다. 뭐 우리가 땅을 사면 이제 폭등할 거다. 뭐 한탕 챙길 거다. 뭐 이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사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 근처 수풀에서 남편 지소와 장남 타카시가 몸을 숨긴 채 엄마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야코 살해하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돈 찾아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마미와 코야코의 대화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풀려요. 왜냐면 이날 코야코가 마치 예전에 친한 친구처럼 마미를 살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면서 막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더니 덥석 마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역시 너는 내 친구야. 앞으로도 내 친구가 되어줘. 고마워. 막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미도 당황했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사리가 가득했지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가는데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사인을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남 타카시가 슬슬 짜증이 났죠. 참을성도 없어요, 별로. 그래서 자리를 그냥 이탈해버려요. 대신 동생 타카히로를 불러냈죠. 야야, 코야코 집에 그 큰 돈이 있대잖아. 우리가 차라리 둘이서 그냥 그거 훔치러 가자. 동생은 이걸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건요, 워낙 야쿠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밤 10시 반이에요. 기타무라 형제는 코야코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집 안에는 코야코의 15살 난 둘째 아들 조우지가 혼자 머물고 있었어요. 형제가 초인종을 눌렀죠. 조우지가 딱 보니까 덩치 큰 형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 집안끼리 몇 년간 알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죠. 선뜻 문을 열었고 형들 웬일이야? 하는데 뒤에서 동생 타카히로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요. 고통에 몸부림치던 조우지가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아이는 내팽개쳐두고 형제는 이 집을 다 싹싹 뒤져서 금고를 찾아냈고 이 금고를 지금 당장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들고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우지는 그냥 그 집에 두지 않았고요. 차 트렁크에 던져 넣었죠. 그렇게 막 이제 금고에 우리가 돈만 다 차지하면 된다 하고 신나게 달리던 중에 트렁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쿵쿵쿵쿵. 죽은 줄 알았던 조우지가 살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두 사람은 일단 어떤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어요. 형제는 트렁크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이미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형제는 조우지의 목에 밧줄을 감았고요. 각각 양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견디다 못한 아이는 털썩 쓰러져 버렸고 이후 형제는 시신에 큰 돌 3개를 묶고는 다리 밑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와, 너무 잔인해요. 이때 형제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계획에서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건 코야코지 이 어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희생당한 거예요. 추후 조사를 받던 중 동생 타카히로가 말하기를 나는 그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악질 조폭으로 살던 사람이라 죄책감이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훔쳐온 금고를 확인해야겠죠. 통째로 이걸 들고 왔어요. 겨우겨우 억지로 여는데 성공했죠? 근데 안에 있던 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반지와 귀금속뿐이에요. 이것들을 또 빠르게 전당포에 가져가긴 했지만 100만 원어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형제는 크게 실망했고 또 분노했죠. 자, 한편 지금 공원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옛정에 휩싸인 마미는 끝내 코야코를 살해하라는 신호를 주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지금 이미 코야코의 자식을 죽인 상황이에요. 엎질러진 물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코야코의 장남인 18살 류키가 동생 조우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디 갔지 내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엄마 코야코에게도 전해졌죠. 이때 그녀는 마미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 우리 아들이 실종됐는데 좀 같이 좀 찾아주면 안 돼?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미 또한 그래 내가 같이 도와줄게 라면서 너 일단 우리 사무실로 좀 올래? 하고 코야코를 불러내게 돼요. 사무실에 도착한 코야코, 마미는 걱정이 가득해 있는 그녀에게 일단 좀 힘이 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고 좀 뭘 먹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미리 마미가 타놓은 수면제가 들어있었죠. 잠시 후 코야코가 깊은 잠에 빠졌고 그러자 기타무라 일당 4명이 모여서 소위 가족회의라는 걸 시작합니다. 일단 이 코야코의 둘째 아들은 형제가 이미 죽였죠. 강에 빠뜨렸죠. 근데 현금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잠자고 있는 코야코와 또 그녀의 장남까지 처리해 버릴지를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족회의였어요. 9월 18일 야심한 새벽, 마미는 약에 취한 코야코를 흔들어 깨웠어요. 지금부터 우리 조우지 찾으러 갈 거야. 그녀를 차에 태운 뒤에 어디론가 향했죠. 이때 동행한 형제들은 저희가 어린애들 가출해서 어디 갔는지 잘 알아요. 이러면서 코야코를 으슥한 공원으로 데려갑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살인 질주가 시작됐죠. 동생 타카히로가 그 코야코의 목에 와이어를 감았고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이 타카히로가 무려 170kg에 달하는 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중한 체중을 한껏 싣고 줄을 당긴 거죠. 그렇게 코야코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마미는 얼른 코야코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막 뒤지더니 26만 원이나 있는데 하면서 돈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한 명 처리했고 이제 다음 타겟은 장남이에요. 내 가족이 코야코의 집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늦은 시간까지 막 초조해하면서 동생을 찾아 헤매던 장남 류키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다시 이 악마의 미소 장착하고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다시 한번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그를 유인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복병이 있었죠. 장남의 차 조수석에 그의 친구 주니치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에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얘 어떡하지? 긴급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다 함께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지소가 아들 타카히로에게 은밀히 권총을 쥐어줬고요. 잠시 후 차 안에는 류키 그리고 친구 주니치, 기타무라 형제가 함께 탔습니다. 조우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알 것 같아요 라면서 이 형제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차가 남편 지소와 마미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못 가서 오무타강 하구 근처에 차가 멈춰요. 거기서 타카히로는 이때다 싶어서 권총을 꺼냈고 그대로 친구 주니치에게 발사합니다. 친구 먼저 죽였어요. 즉사했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걸 본 장남 류키는 패닉에 빠졌죠. 왜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근데 사리에 차 있는 이 형제들은 됐고 니네 엄마 코야코 돈 어딨어? 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엄마와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도 밝혔고요. 근데 류키는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만 애원을 했죠. 그랬더니 김 빠졌다는 듯 타카히로가 말해요. 그럼 더 이상 볼 일 없네. 탕.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새벽 3시. 기타무라 가족은 피해자 2명의 시신을 불에 태운 후에 강에 유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 4명을 살해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합심해서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왜냐?
이 모든 계획이 원래 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코야코 집에 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허탕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세 가족, 코야코와 두 아들, 친구까지 모두 다 너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만 하룻밤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9월 21일, 가장 먼저 살해당한 조우지의 시신이 강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발견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마침 후쿠오카 경찰도 코야코와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라는 거에 수사를 막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력한 용의자로 기타무라 일가를 눈여겨보고 있던 차였는데요. 일단은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마미가 먼저 소환됐죠. 근데 너무 무자비한 이런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마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참고인 조사차 경찰을 만나게 된 마미가 바로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이번엔 남편 지수호가 경찰서에 와요. 그러더니 내 아내 왜 잡아가냐 하면서 막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격한 행동을 보이는데 스스로 자기 머리에 막 권총을 쏘는 거예요. 또 이 총알이 살짝 이마만 스쳤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야쿠자 가족다운 행동이죠. 다음날 오후 6시 조우지의 시신이 떠오른 곳에서 머지않은 강가에서 추가로 나머지 시신 2구, 3구도 모두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마미의 단독 범행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요. 서둘러 기타무라 일가족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수사가 시작되고 마미와 차남 타카히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남 타카시는 달랐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버지 지수오는 다 틀렸다. 모든 건 내가 저지른 거다. 이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요. 꼴의 또 가장이라는 걸까요? 2006년 10월 17일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일가족 3명의 그 친구까지 살해한 기타무라 일가족에 대해 법원은 전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너무 냉혹하고 비정한 살인이라는 게 인정된 거죠. 기타무라 가족은 항소했지만 이후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가족 전원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그들은 현재 각각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 스토리가 책으로 나왔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범인들을 다 인터뷰했다고 해요. 근데 타카히로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는 피해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요. 미안하진 않아요. 나는 두목의 명령을 따르는 야쿠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 진짜 헛웃음. 참 망언망. 와, 약간 상상되지 않으세요? 자기가 약간 야쿠자라는 그 어떤 자뻑에 너무 막 심취해 있는? 얘는 지금요, 자기가 얼마나 찌질하고 부끄러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지붕 안에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인 오늘 사건. 저 오늘 무슨 19금 폭력 만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